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인데도 어느 날 문득 아주 낯선 사람이 그 안에 서 있는 듯한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지? 라는 질문과 함께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바로 빛을 잃어버린 자신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입니다. 그 낯선 기분은 침대 속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나를 깨우는 자명종 소리도 서둘러 출근해야 할 회사도 없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한데 도무지 몸을 일으킬 이유를 찾지 못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며 보내야 하나? 나는 도대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막막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또다시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되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지인의 자녀로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맨날 멍하니 앉아서 TV만 보시고 말수도 줄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아요. 살아있는 시체. 이 얼마나 무섭고도 슬픈 말입니까?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사랑하는 자식의 눈에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현실.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시나요? 만약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거 완전 내 얘기네라고 생각되신다면 절대 중간에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지금의 무기력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남은 인생 30년을 진짜 황금기로 만들어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내시면 5년 후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공허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정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은퇴와 함께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속 세계의 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공허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정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은퇴와 함께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속 세계의 방을 차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의 문을 열면 평생 나의 이름처럼 불렸던 낡은 명패 하나가 먼지 쌓인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직업의 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퇴직할 때 그의 명함첩에 들어있던 연락처가 무려 1,800개나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화려한 인맥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불과 1년이 지나자 실제로 그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5명이었습니다. 1,800명에서 5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나의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회사의 직함이 만들어준 일시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김 부장님, 이사님하고 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 나를 찾는 전화도 내가 참석해야 할 회의도 없는 그 텅 빈 방 안에서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깊은 상실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은 시간의 방입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내가 쥐고 있던 시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시간표가 사라지고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한 채 또 하루를 날려버렸네. 이런 자책이 쌓이다 보면 결국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어쩌면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되는 관계의 방입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인께서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시더군요. 돈 있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내내 마주하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쓰이고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만 늘어납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목적도 없이 동네를 맴돌게 됩니다. 이처럼 직업과 시간,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개의 방이 모두 텅 비어버렸을 때 우리는 텅 빈 집 한가운데 홀로 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나를 증명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위험한 취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텅 빈 집의 벽에 세상은 아주 그럴듯한 그림들을 걸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신기루 같은 취미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다가갈수록 공허함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위험한 신기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신기루는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골프라는 이름에 끝나지 않는 경쟁입니다. 은퇴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골프를 꼽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취미가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취미로 골프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골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샷에 박수를 쳐주며 화기애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느새 누가 더 좋은 골프채를 샀는가, 누가 더 비싼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가로 옮겨갔고 필드 위에서는 친구의 샷이 잘 맞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싹 텄습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경쟁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온 우리가
은퇴 후에까지 또 다른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그 모임은 2년 만에 해체되었고 돈독했던 친구 관계까지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골프는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시간을 쏟아야 하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골프를 통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신기루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TV라는 이름의 푸른 독약입니다.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그냥 TV 보는 거지라고 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노년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 이른바 숏폼 콘텐츠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뇌가 더 이상 깊이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이른바 뇌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하철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기루는 지나간 젊음을 향한 위험한 동경, 과격한 운동이라는 이름의 객기입니다. 60, 70대에는 우리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기에 아직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 후배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자신의 한계를 아는 법입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에너지가 얼마큼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붙잡는 취미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이나 위험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기루들을 지나 진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오아시스, 즉 진짜 행복한 취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의 방을 열고 들어갈 그 잊혀진 열쇠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분명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많은 취미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열쇠의 첫 번째 모양은 홀로 가꿀 수 있는 정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든 싫든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이나 여행은 물론 즐겁지만 그 친구가 아프거나 다른 약속이 생기면 나의 즐거움도 함께 멈춰버리는 취미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즐거운 동반자이지만 내 행복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서, 글쓰기, 걷기, 그림 그리기처럼 오직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완성되는 취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열쇠의 두 번째 모양은
마르지 않고 채워지는 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적 취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소비적 취미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나를 성장시키는 생산적 취미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은 대표적인 소비적 취미입니다. 즐겁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생산적 취미입니다. 서툰 글 한 줄이라도 써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 취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귀한 자존감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열쇠의 세 번째 모양은 한 계단씩 오르는 계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목공, 도예, 서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은 처음에는 아주 서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서툴미 우리에게 성장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삐뚤빼뚤하던 선이 조금씩 곧아지고 투박하던 흙덩이가 내 손안에서 점차 그릇의 모양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잊고 있던 성취감을 다시 맛보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퇴보가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양은 내 몸에 꼭 맞는 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성격적 특징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억지로 단체 댄스 동호회에 나간다면 그 시간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이 무리하게 등산을 고집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남의 옷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옷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옷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리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열어줄 최고의 취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전문가들과 인생의 선배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압도적으로 하나의 활동을 그 해답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라고 하면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그 부담감을 완전히 덜어낸 보석채굴 독서법입니다. 한 권의 책을 깊고 어두운 광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 광산 전체를 파헤쳐 모든 흙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광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반짝이는 보석 같은 문장 단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보석 채굴 독서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광산을 정하는 날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처럼 일주일에 단 한 번 내가 서점이나 도서관이라는 광산에 가는 날과 시간을
약속처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규칙성이 우리의 흩어진 일상에 즐거운 긴장감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딱 한 뼘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광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땅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고 그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딱 10페이지만 읽는 것입니다. 서서 읽어도 좋고 창가에 앉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독이 아니라 부담 없는 탐험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석을 주머니에 담는 순간입니다. 그 10페이지를 읽는 동안 유독 내 마음에 쿵 하고 울림을 주거나 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문장이야말로 내가 오늘 발견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공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정성껏 옮겨 적어 나만의 주머니에 담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일주일간 보석을 닦는 과정입니다. 주머니에 담아온 그 문장을 일주일 내내 곁에 두고 틈틈이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문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자녀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써먹어 보는 것입니다. 이 보석 채굴 독서법이 최고의 취미인 이유는 5가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둘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지식과 문장은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 예방에 최고의 효과를 줍니다. 넷째, 책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분야는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둔 문장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글쓰기나 책 출간 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 채굴 독서법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우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문장 하나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보석 채굴 독서법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단 하나의 취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연결되는 첫 번째 관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한 여행 작가의 책을 읽다가 그가 묘사한 우리 동네 뒷산의 샛길과 그곳에 피어나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 하나가 우리를 현관 밖으로 이끌어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걷는 산책가로 만들어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매일 밖으로 나가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뼈에 좋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나 이웃들의 표정을 살피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느 날 우리는 한 위인의 자서전을 읽다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의 궤적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내 인생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펜을 들게 하여 손주들에게 들려줄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쓰거나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나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로 만들어줍니다.
글쓰기는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깊은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가장 훌륭한 생산적 취미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악기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주저없이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의 문을 두드리는 용감한 학생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만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다시금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도서관의 책을 정리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보람과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진짜 좋은 취미는 우리를 하나의 세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발과도 같습니다. 독서라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나면 그 뒤에는 걷기와 글쓰기, 배움과 나눔이라는 수많은 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고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문은 어떤 문일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헤매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 손에 직접 인생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크게 적어봅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요즘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을 한 줄 써보는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종이를 동그랗게 나누어 5칸을 그립니다. 그리고 각 칸에 건강, 관계, 취미, 성장, 나눔이라는 5가지 주제를 적습니다. 이제 각 영역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 한 가지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을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 칸에는 현재 매일 저녁 TV 보며 소파와 한몸 되기라고 솔직하게 적고 미래 일주일에 3번은 동네 공원 산책하기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관계 칸에는 현재 일주일에 1번 친구와 통화하기라고 적고 미래 새로운 동네 모임에 참여해보기라고 소망을 담아보는 것이지요. 취미 칸에는 현재 유튜브만 시청하기라고 적고 미래 생산적인 보석 채굴 독서법이나 글쓰기 해보기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현실과 소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그리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무엇이 지금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죽기 전에 할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걸 해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들을 소박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모니카 한 곡 완주하기, 우리 가족 50년사 사진전 열기, 손주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된 블로그 만들기, 나만의 특별한 김치 레시피북 만들기, 어릴 적 살던 동네 찾아가 보기, 새로운 외국어 배우기. 처음에는 막연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적다 보면 나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 이번 주말에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도하기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도 해보고 평생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직접 맛을 봐야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예, 수채화, 컴퓨터, 요가, 탁구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서예를 해? 이 나이에 무슨 수채화를 그려? 이렇게 미리 선을 긋지 마십시오.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스스로 자기 기쁨에 들어갈 수많은 길들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나만의 지도를 그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적어보며 두려움 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텅 빈 방을 채우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탐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지도를 그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적어보며 두려움 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텅 빈 방을 채우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탐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탐험의 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바로 꿈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가슴이 뛰는지, 뛰지 않는지의 문제입니다. 청년의 꿈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성취를 향해 있다면, 노년의 꿈은 더 깊어지기 위한 성숙을 향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나를 기꺼이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어떤 이유, 이것이 바로 노년의 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나의 옛날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평생 찍어온 사진들을 모아 나만의 작은 앨범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고 표정을 바꾸며 내 안에 멈춰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게 만드는 위대한 꿈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마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힘을 내자와 같은 정신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 승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아 속상하다면 더 이상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10분만 걸어도 닫힌 방 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공기가 느껴지고 멈춰있던 몸의 감각들이 깨어나며 생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오늘 내가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는 뭐가 있을까? 책 한 권 빌리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화분에 물 주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집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집에 오래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우울해지고 잘 걷지도 않게 되며 건강은 나빠지고 사람 만날 일이 없어져 고립됩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몸을 움직이며 세상과 연결된다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라는 이름보다 엄마, 아빠,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습니다. 남을 챙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살아온 시간들. 은퇴란 바로 그 모든 역할의 옷을 벗고 진짜 나를 대면할 수 있는 2번째 탄생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2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2번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2번째 인생이 첫 번째 인생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